김정은이가 지금 머리가 터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특히 엄청나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런 틈에 남한에 들어가니까 그게 싫기 때문에 지금 적국이라고 하고 남한을 쳐다보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성균의 장군몽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소장 고성균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싸워보지 않으면은 참 답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핵 미사일을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포함한다 그러면은 비교가 사실 무의미해진다고 보는 거죠. 핵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핵을 사실은 마음대로 쏠 수 있는 무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핵을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래식 무기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보다가 앞서 있다. 몇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 육군 같은 경우에 병력 숫자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적죠. 북한이 국방 백서에 이제 128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2022년 말로 해갖고 이제 48만으로 줄었어요. 앞으로 더 확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병력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절대적으로 외관상으로 이제 부족한데 그 나머지 무기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2,200여 대가 있고 북한이 4,300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로만 보면은 2대1로 우리가 이제 불리한데 북한이 갖고 있는 전차의 90% 이상은 소위 1세대 전차라고 우리가 부르는 T-55라든지 2세대 전차 같은 T-62 이런 것들이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기능 발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후표 전차가 수출도 많이 되잖아요. 3.5세대 전차인 거예요. 거기다 그 이전에 나왔던 K1 계열의 전차도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갖고 더 능동 방어체계라든지 이런 게 다 장착이 돼갖고 K2랑 마찬가지로 3.5세대의 전차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숫자는 우리가 절반밖에 안 되지만은 기능 측면에서는 그 몇 배의 능력을 갖고 있다. 단지 문제되는 것은 전차가 있는데 그걸 운용할 조종수들이 지금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큰 문제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공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비행기가 우리는 400여 대고 북한은 800여 대다 그래갖고 그것도 한 2배 정도 차이 나요. 근데 북한의 800여 대는 그 전투기라는 것도 미그 19, 21 이제 이런 것이 대부분인데 그것이 저 옛날 거거든요. 나라 다니지만은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 비행기나 어떤 영화나 게임기에서 보는 그런 비행기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F-35A라든지 F-15K 이런 것들로 따지면은 북한은 비행기가 있지만은 뜨지를 못하고 그 비행장에서 그냥 다 초토화될 수가 있다. 우리가 그 조기 경보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휘 통제기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활용한다 그러면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이 누구한테 당했는지도 모르고 어느 비행기에 당했는지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사실인 거죠, 그것은. 그리고 이제 해군도 그래요. 해군도 이제 보면은 북한이 그 수상함, 물 위에서 움직이는 배가 우리가 90척이다 그러면 북한은 한 400여 척이 있는데 북한의 배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바닷가에 가끔 놀러 가면은 보는 아주 오래된 그 어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그런 어선과 우리가 항구에 가갖고 보는 울릉도나 이런 데 가는 우리 그 쾌속선 이것을 서로 이제 비교한다 생각하면은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함정에 여러 가지 방어 능력이라든지 전투 능력이 월등히 앞서 있고 북한은 이제 특히 뭐가 문제나 하면은 멀리 나올 수 있는 배가 없어요. 다 가까운 바다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배가 한 400여 척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배가 울릉도를 가고 독도를 가잖아요. 관광선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런 배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동해안 가까이에서 오징어 잡고 이러는 배 정도의 군함이 있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우리보다 그것도 월등히 많아요. 그것도 우리가 잠수함의 능력이 우리가 더 좋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저는 전체적인 무기 체계에서 공군은 우리가 퍼펙트하게 앞서 있다고 보고 해군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북한이 아무리 잠수함이
사람이 허접스럽다 하더라도 그 중에 단 한 대라도, 그 중에 단 한 정이라도 우리 몰래 우리 해역에 들어와 갖고 문제를 일으키면은 우리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북한 입장에게는 중요한 무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해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말이죠. 어쩌다가 서해와 동해에 있는 이 해군이 같이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딱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보다가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이제 그런 것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무기 측면에서는 핵을 빼고 나면은 우리가 월등히 앞서 있다. 대신 어떤 그 전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은 여러 가지 전술이 잘 안 바뀐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육군 기준으로 북한의 전술을 배운 게 바뀌었다는 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매 계급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술이 자주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그 바뀐 전술을 이 장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알고 있는 전술하고 밑에 사람이 알고 있는 전술하고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술적인 측면에선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위에부터 아래까지 쫙 연결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육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을 군사력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요것은 또 생화학 무기는 함부로 쓸 수 이제 없는 거니까는 뒤로 빼놓는다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가 월등히 강한 무기가 있죠. 사이버 공격이에요. 사이버 공격.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제 집권 초기에 나에게는 3가지의 만능 보검이 있다. 핵, 미사일. 그 다음에 사이버전이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북한에 엄청나게 뒤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력, 우리가 뭐 흔히 세계 5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GFP라 그러는 민간 회사가 만드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국뽕이 차오르긴 하지만은 그것이 실질적인 군사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기준에 의하면은 우리가 작년에 6위였다가 이제 5위가 됐고 북한은 이제 순위가 좀 많이 떨어졌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뭐 믿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제 그 FIFA 랭킹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서로 싸워갖고 그 가중치에 의해서 서열을 매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은 뭐 야 나는 안 믿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브라질이 뭐 1등이다 프랑스가 1등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군사력 순위라는 것은 국가대표끼리 싸워본 것도 아니고 민간 회사에서 나라별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계량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해갖고 매긴 순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맞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병력 규모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의 총량, 그다음에 이제 그 질적 요소가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군사력 순위는 뭐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사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포함된다 그러면은 순위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군 생활하면서 우리 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적 자원이 아주 좋다는 거죠. 우리 그 징집대는 병 대부분이 1학년 다니다가 대부분 이제 오기 때문에 말을 금방금방 알아듣고 무엇을 숙달을 시키면은 그 속도가 참 빠른 거죠. 단지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안 해보니까 빠른지 이제 몰라서 그런데 그 외국의 어떤 군에 오는 사람들의 능력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인적 자원이 우수하다. 두 번째는 그에 못지않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K 방산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육해 공군이 갖고 있는 각종 무기 체계가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대단히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이라 그러는 주적을 머리에 이고 살다 보니까 실제 우리 목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무기를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예비 전력, 예비군
예비군이죠. 예비군이 상당히 이제 우리 뭐 30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예비군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의 강점은 대략 그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비군이 이제 강한 것은 뭐 우리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92년도 LA 폭동 사건이 있을 때 우리 그 한인 교포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자경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갖고 옥상에 올라가갖고 스스로 보호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야, 대한민국 예비역들은 진짜 짱이구나, 이렇게 다 인정을 했었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예비군 또 과연 그 정도 능력을 갖고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살짝 좀 미안하지만은 퀘스천 마크를 붙여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92년 LA 폭동 당시에 자경단을 만들었던 우리 예비역들은 극히 일부일지 모르지만은 6.25 참전 용사도 계셨을 것이고 연령대로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참전 용사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소대장을 1982년도에 나갔는데 31개월씩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당시에는 대부분 적어도 3년 가까이 아니면 30개월 언저리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숙달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비군이 능력 발휘를 잘했는데 지금은 이제 복무 개월 수가 18개월로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옛날 생각하던 예비군의 어떤 그런 게 나올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예비군께서 들으시면은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그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우리 예비군들을 꼭 필요한 훈련 위주로 시키고 하는 어떤 정예화하는 그런 것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군사훈련이 제가 군에 있을 때 계급이 낮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위로 올라가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점점 훈련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 당시 어려워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환경이 이제 그런 거죠. 과거에 군 부대가 설치가 되면은 반드시 훈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훈련장도 만들고 사격장도 만들고 해요. 그러면 주변에는 민간인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부대 주변에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총소리 시끄러우니까는 뭐 나가라 그리고 전차 굴러가는 소리가 또 먼지 나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훈련을 하면 민원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훈련하는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국군들의 특히 육군 이 훈련하는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한때 저희가 이제 대령 계급 막 달았을 때니까 2005년쯤 그때 우리 그 대령 연대장들이 가끔 모이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훈련하려고 그러면은 전차도 못 움직이게 대포도 못 쏘게 해. 훈련이 되겠나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야, 우리가 그 배에다가 요즘 같은 뭐 독도항 같은 거죠. 그런 데에다가 장비를 싣고 저 블라디보스톡 뒤에 러시아 땅에 가면은 노는 땅이 많을 테니까 그 러시아하고 계약을 해갖고 거기 가서 기동 훈련을 하고 뭐 사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 그 우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푸틴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훈련장 여건이 안 좋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훈련을 하려 그러면은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팀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 소대하려 그러면 소대 인원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고, 분대 훈련하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부대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훈련을 훈련답게 모양을 갖춰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일개 분대가 10명이었어요. 그러면은 8명을 현역으로 채우고 2명을 뭐 예비군으로 채우고 뭐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분대 자체를 이제 8명으로 이제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 뭐 2명이 예비군이 채운다 그러면 현역이 6명 있을 텐데 그 중에 누구 휴가도 가야 되고 누구도 다쳐서 병원에도 가고 그러다 보면은 분대가 다 모이면은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훈련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중대도 마찬가지예요. 중대도 3개 소대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서 소대가 진지를 점령하는 인원이 돼야 되는데 중대장이 중대원 딱 집합시키니까 한 50명 집합한다 이거예요. 병력 자원이 줄어들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줄어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제가 뭐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만 봤을 때 김정은이가 지금 머리가 터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게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김정은이가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갖고 갑자기 남한이 이제 교전국이고 적대국가고 주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고 막 이제 말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래 그 뒤에 뭘 했는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가
우리가 금지 오격처럼 여겨왔던 한반도를 통일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말도 하고 기념시설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걸 지금 싹 지웠다는 거죠. 평양 시내에 있던 무슨 뭐 통일 관련의 탑도 없애버리고 학생들 보는 교과서에 있는 통일이라는 단어 다 지워버리고 그 흔적을 완전히 지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지우는 것인가? 그것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야 바깥에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김정은이가 이제 우리 남한을 그 통일 대상이 아니고 주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1월 달에 김정은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현재 북한의 어떤 가장 큰 문제는 수도인 평양과 지방 사는 인민들 간의 생활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 이 간격을 좀 좁히는 것이 문제다.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앞으로 20 곱하기 10 정책을 취하겠다. 20 곱하기 10 정책이라는 것은 매년 지방에 좋은 공장을 20개 군씩 지어갖고 10년 동안 북한의 군이 뭐 200개인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그 시군에 공장이 하나씩 들어가도록 짓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뭘 하겠는가? 그 공장에서 나온 제품을 갖고 지방에 있는 인민들의 기본적인 물질 문화를 향상시키겠다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지방에다가 새로운 공장을 지어갖고 뭘 생산하길래 지방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 문화를 향상시킨다는 걸까? 그래서 탈북민들한테 여쭤봤어요. 그 초보적인 물질이 뭡니까? 그랬더니까 말이죠. 무슨 뭐 편한 의자 이런 것이 아니고 간장된장이라는 거예요. 간장된장.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배급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장마당 체제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나마 평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배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평양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민들은 장마당 체계에서 자기가 이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북 체제가 이제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경제가 더 나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굶는 사람이 나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이제 아우성을 치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야 이거 지방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난리가 나겠구나. 이제 이걸 이제 깨우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20 곱하기 10 정책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내부에서 지금 인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글쎄 뭐 그 전쟁이 나봐야 아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이제 없어야 되고 없도록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가 상황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남북 간의 전쟁이 뭐 당장 일어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북한이 지금 전쟁할 능력 자체가 지금 안 되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도 해결이 안 돼 갖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인 북한에 와 갖고 포탄 빌레가 미사일 빌레가 뭐 이렇게 하는데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중로 뭐 한미일 해 갖고 이 전쟁한다는 것은 저 먼 미래는 모르지만은 저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에는 일어나기가 대단히 좀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올 초인가요? 그 BBC 방송에도 북한에서 입수했다 그러면서 평양에 있는 16살 먹은 그 학생 2명이 머리 빡빡 깎고 수갑 채워져 갖고 학생들 앞에서 막 혼나고 12년인가 그 노동교화행위에 처해졌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왜? 북한에서 임금을 안 주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 북한에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가 북한 내부도 그렇고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가 폭동을 일으켰다.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이거든요. 그럼 왜 그런 일이 터졌을까? 이게 북한 내부적으로 어떤 붕괴 우려가 있는 전조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들은 뭐 젊으니까는 젊은 사람 말 안 듣는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노동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 폭동을 일으킨 노동자들. 그럼 북한이 옛날에 나이 많은 사람들을 노동자로 내보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노동력이 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나갔을 텐데 북한이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나이를 이렇게 역산을 해보면은 대략 김정일 시대의 고난의 행군이라 그러는 1980년 전후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야지 뭐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북한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 그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탈북하신 분들 그 만드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80대신 할머니가 라오스에서 편한데 쉬면서 다큐멘터리 감독이 물어봐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 우리 김정은 그 원수께서 가진 것도 없이 고생하면서 인민들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는 게 짠하다. 뭐 이런 뉘앙스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느냐?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뭔가 좀 배급을 받아서 먹고 입고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게 남아 있는데 고난의 행군 시대 이후에 태어난 북한의 젊은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김정은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네한테 충성을 왜 해?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문화가 북한에 유입이 돼갖고 그것을 접한 북한의 젊은 세대가 야. 김정은이한테 내가 뭐 덕본 것도 없고 남한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지금 확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결국은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그 남한까지 적화 통일을 해야 되는데 적화 통일은커녕 우리 젊은 사람들 때문에 내부가 이제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야 남한은 적이야. 그걸로 절대로 쳐다보지 마.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부를 단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온전히 잘 갈까? 어렵다는 것이죠. 청소년기도 무서운데 사춘기에 접어드는 사람 우리가 못 말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우리 그 남한의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은 북한의 젊은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우리 남한에 대한 어떤 정책으로 봤을 때 내부적으로 특히 젊은 계층이 엄청나게 지금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그것을 지금 김정은이가 두려워해서 남한하고 통일하는 대상이라고 하면은 남한하고 계속 교류를 해야 되고 그런 틈에 우리 남한의 문화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게 싫기 때문에 지금 적국이라고 하고 남한을 쳐다보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제가 가끔 뭐 이만가 그 프로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저는 사단장한 2012년 초에 이만갑을 처음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제가 퇴근해갖고 공간에 이제 혼자 있으니까 TV를 보려고 돌리다가 보니까 무슨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막 북한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뭐지 하고 채널을 고정하고 보니까 거기에 어떤 탈북 여성이 그 두만강 건너갖고 아기를 그 겨울철에 말이죠. 아기를 등에 업고 그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중국 연변에도 산속에 들어가갖고 막 눈물겨운 그런 그 탈북 과정. 그다음에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막 가슴이 찡해요. 그래서 그날이 이제 화요일 밤인데 다음날 아침에 제가 출근해갖고 사단에서 이제 회의할 때 수요일날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매주 수요일날 오전에 정신교육의 날 행사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운참모한테 그랬어. 야 정운참모, 내가 프로그램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제 밤 보다가 보니까 대략 이런 그 프로가 있던데 내 생각에 뭐 국방부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정운교육 자료를 내려보내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그것을 영상을 녹화를 해갖고 다음 주 수요일날 우리 사단 병사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걸 찾아보니까 그게 이만갑이라는 이제 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이제 그걸 계속 이제 봤는데 북한에 안 갔다 온 사단장이든 중대장 이런 사람이 백날 교육하는 것보다가 북한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와서 어떤 북한에 관련된 강의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대신 그것도 이제 뭐 교육하는 강사 선발하고 할 때 말도 좀 잘 하고 또 그런 어떤 제대로 된 그런 이제 강사를 이제 뭐 해야 되겠죠. 과거에 보면은 뭐 원정한가요? 그 강사 중에 간첩이 이제 있었나요? 뭐 하여튼 뭐 불륜 관계가 있어갖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하여튼 제대로 된 강사를 이렇게 해갖고 하면 대체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다 괜찮은 분들이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강의 다니시는 분들 가끔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사단에 가면은 사단장도 장군이지 않습니까? 장군 그러면은 말이죠.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이 장군만 아는데 그 뭐 이만갑 프로에 가면은 거기도 그 탈북민들이 이제 매주 나오시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처음 프로에 나갔을 때 예비역 고성균 장군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이제 그런 거 있었는데 습관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김정은이가 이제 그 화성 17인가 미사일 발사할 때 9살 먹은 김주애를 처음 데리고 이제 등장했을 때 저 무슨 일이지? 야 무슨 퍼포먼스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정원에서 지난 연초인가요? 아마 후계자인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 뒤에도 현송월이 사이에 무슨 애가 있니 없니 뭐 남자가 다른데 있니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뭐 김주애가 이제 후계자가 아니겠는가 뭐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왜
19살밖에 안 된 김주애를 거기다가 2022년에 데리고 나왔을까? 김정은이가 이제 불안하다는 거죠. 뭐가 불안하느냐? 김정일 자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으로부터 30년 가까이 후계자 수업을 받았거든요. 김일성은 북한에서 대학을 나오고 말단부터 시작해서 당에서 쫙 높은 데까지 올라가면서 업무도 배우고 사람도 많이 사귀고 자기 친구들도 있고 하잖아요. 반면에 김정은이는 어디 유럽에 가갖고 그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뭐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후계자 수업 없이 최고 권력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김정일이가 한번 쓰러지고 나서 급하게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가 이제 김정은이로 정하고 얼추 한 30개월 정도 이제 후계자 수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불러보니까 자기 편은 한 명도 없었을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고모부 장석택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실권자였다 이 말이죠. 모든 돈이라든지 권력이 그 사람한테 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협감 같은 걸 느꼈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 고사총으로 막 이렇게 죽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취임 초기에 우리가 많은 자료 화면을 보면은 젊은 학생들이 있는 빨간 이 스카프한 학생들이 있는 행사에 많이 갔어요. 거기 가갖고 뭐 손도 흔들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미래의 자기 권력 기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머리가 굵어져 갖고 보니까 나만 노래 좋아하고 드라마 보고 야 이거 내 뒤에 김씨 왕조가 계속 이어가려고 그러면은 후계자 수업을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살밖에 안 된 김주애를 등장을 시켰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김주애가 너무 이제 불쌍하지만은 그게 이제 북한의 이제 현실이죠. 그 혹자는 그래요. 야 북한이 뭐 가부장적 사회고 그러는데 여자를 후계자로 세우겠냐 그러는데 그러면은 김씨 왕조가 지금 이어왔는데 여자를 안 시킨다 그래갖고 박씨 남자한테 넘기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주애를 지금 뭐 후계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채널에 처음 출연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